아니 만수 씨,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부장님도 바쁘실 텐데 참 알만한 사람이.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없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만수님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 사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이만수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참 차갑더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철물점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늙은이,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모든 무시와 조롱이 제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동네 철물점을 찾겠습니까?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라고는 고작 몇 명 안 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만수 아저씨는 참 답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구식 가게나 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더 심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만지시는데 뭘 하시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뒤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먼지 쌓인 선반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노인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가게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제법 장사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집집마다 뭔가 고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철물점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척척하니까 제가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더군요. 저조차도 맨날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 시대가 그렇게 됐구나 싶습니다. 월세도 제때 못 낼 때가 많았어요. 건물주인 박 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만수 씨,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만두시든지 해야죠 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내는 벌써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은 의사라고 하니 제법 잘 나가는 편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게 정리하고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용돈도 드릴 테니까요. 큰아들이 작년 추석에 와서 한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자식들조차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옆집 슈퍼마켓 사장인 김 사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란.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와서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만수 씨, 이제 그만 정리하고 편히 쉬어야 할 때 아닌가요? 요즘 누가 망치나 드라이버를 사러 철물점에 와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좋은 자리에 철물점이 있으니까 상권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지만 김 사장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더군요. 동네 이장인 최 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만수 씨는 워낙 내성적이시고 변화를 싫어하시니까 이런 일에는 빼고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항상 저를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동네 부녀회 사람들까지도 제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수군거렸어요. 저기 만수 아저씨,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참 고집도 세시지.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나이 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3월이었나요? 봄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동네에 웬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번호판을 보니 전부 서울 차량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이사라도 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걷는 사람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꽤 날카로워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대한건설 평택지사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건물들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더니 이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최 이장이 급히 나와서 동네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하더군요. 긴급히 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나와야 해요. 중요한 일이야.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동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20명 정도 되었나요? 슈퍼마켓 김 사장, 세탁소 하 사장, 분식집 윤 사장, 그리고 몇몇 건물주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건설 평택지사 김민철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설계도면을 꺼내더군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 일대를 대규모 상업지구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2층짜리 복합 쇼핑몰과 오피스텔,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시던 분들께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시세보다 20% 높게 쳐드릴 거고요. 다만 6개월 안에 모든 분들이 이주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김 사장이 손을 번쩍 들더군요. 부장님, 그럼 저희는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하나요? 아, 그 부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임시 상가를 3km 떨어진 곳에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공사 기간 동안 영업하시다가 나중에 새 건물이 완공되면 1층 상가에 다시 입점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임대료가 지금보다 좀 비싸지겠지만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질 테니까 매출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최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네요.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직감이랄까요?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콤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조건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 부장이 친근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 부장이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질문할 사람으로는 안 보였나 봐요. 네, 말씀하세요. 임시 상가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때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더군요. 김 사장이 저를 힐끗 보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김 부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계획만 말씀드리는 자리고요. 그때 김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만수 씨, 이런 좋은 기회에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부장님도 바쁘실 텐데.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사장이 저에게 따라붙었습니다. 만수 씨, 아까 왜 그렇게 분위기 망쳤어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딴지 걸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만수 씨, 솔직히 말해서 철물점 하시는 분이 그런 복잡한 걸 다 알아야 해요?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아는 게 없는 무식한 늙은이인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희 동네만 콕 집어서 개발한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해놨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많은 늙은이 취급했죠.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금 이야기만 했어요. 시세보다 20%더 준다니까 대박이지. 이참에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겠어.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저는 더 불안해지기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대한건설에서 각 상점으로 직접 찾아와서 계약서를 돌렸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 온 직원이 제 가게에도 왔어요. 사장님, 계약서 좀 검토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하셨거든요. 계약서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법률 용어 투성이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더군요. 2주 후 재입점 시 임대료는 당시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김 부장이 말한 것과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처음 설명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조항이에요. 어차피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물점 같은 업종은 새 건물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철물점을 찾겠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보상금 받고 은퇴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같은 소상인들을 내쫓을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다른 분들은 다 서명하셨는데 혼자만 늦으시면 곤란하거든요. 내일까지는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직원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아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점점 더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보상금도 생각보다 적었고 2주 비용은 개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옆집 김 사장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김 사장님, 계약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무슨 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걸 뭘 확인해요. 빨리 서명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처음 말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 사장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만수 씨,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마세요. 이런 큰 회사에서 사기를 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수 씨 철물점은 어차피 망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제 가게는 망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다른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세탁소 하 사장에게 갔더니 만수 형, 나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분식집 윤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들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만 안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게에 나왔더니 김 사장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만수 씨, 어제 다른 상인들한테 계약서 문제 있다고 돌아다니셨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요? 벌써 세탁소 사장이 계약 취소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개발로 제일 득볼 사람이 만수 씨예요. 철물점 같은 낙후된 업종은 어차피 망할 텐데 보상금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확인. 만수 씨가 뭘 알겠어요? 계약서 내용을 이해나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사장이 왜 이렇게 제가 계약하는 걸 재촉하는 걸까요?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에요. 김 사장님은 왜 그렇게 저한테 빨리 계약하라고 하세요? 그야, 동네 분위기 때문이죠. 한 사람만 안 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불현듯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김 사장이 대한건설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에 대한건설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김 부장도 함께였어요. 사장님, 계약서 준비되셨나요? 아직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다른 분들은 다 끝났는데 혼자서 계속 미루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처음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부분이요? 어떤 부분 말씀이세요? 저는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임대료 문제, 이주 비용 문제, 재입점 조건 문제까지요. 김 부장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철물점 같은 업종은 새 상가에 어울리지 않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어차피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번 기회에 은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런 속셈이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를 정말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평택시청에 갔어요. 개발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어르신, 이 지역 개발 계획은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사전 협의 단계거든요.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80% 이상 나와야 하고 환경 영향평가도 통과해야 해요.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개발이 무산되죠.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 찬성하시더라고요. 보상금도 주고 하니까요. 시청에서 나와 바로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상인들을 설득해 보려고요. 먼저 세탁소 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하 사장님, 시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 조건도 이상하고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 형, 그런 복잡한 일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기회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새 상가 임대료가 지금보다 몇 배는 비쌀 텐데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결국 하 사장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저를 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 사장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군요. 그리고 뒤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만수 씨,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인데요? 나와서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남자들이 제 양옆으로 서더군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 시청까지 가서 뭘 알아보고 다녔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수 씨가 자꾸 쓸데없는 일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좋게 말할 때 알아들으세요. 혼자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목소리가 협박조였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걸 알아본 것뿐인데요. 김 사장이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개발권은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만수 씨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내일까지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안 한다면요?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안 하실 리 없을 거예요. 만수 씨도 혼자 사시는데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까 대한건설 직원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요. 사장님, 오늘은 꼭 처리해 주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하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 아내와 함께 일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이렇게 쉽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사장님, 이미 충분히 시간 드렸잖아요. 그 직원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웅웅거렸어요. 그래도 중요한 결정인데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요? 사장님, 혹시 다른 속셈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때 뒤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씨,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제 얘기는 협박이었잖아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김 사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만수 씨, 나이 들어서 망상이 심해지셨나 봐요. 누가 협박을 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할 생각이 없었구나.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죠. 3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은 제가 그냥 망치나 못을 파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어요.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비밀이 바로 이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지하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완전히 다른 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각종 정밀 기계들, 컴퓨터, 설계 도면들, 그리고 벽 한쪽에는 특허 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사실 저는 1974년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꽤 촉망받는 엔지니어였어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번 받았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이 작은 동네로 내려와 철물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80년의 일이었어요. 철물점을 하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 지하실에서 연구를 계속했거든요. 작은 기계 부품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구를 설계하고 특허도 꾸준히 출원했어요. 벽에 걸린 특허 증서만 해도 47개였습니다. 대부분 건설 장비나 정밀 기계 관련 기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특허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로열티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한 철물점 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특허 수입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고 있었어요.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 숨겼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 눈에 띄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대한건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웬만한 기업 정보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몇 시간 동안 파헤쳐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중견 건설업체였는데 성장 과정이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이상한 건 김민철 부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설업계 경력 1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꾼 출신이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동네 김 사장의 정체였습니다. 조사해보니 김 사장이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대한건설 관련 회사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쯤 갑자기 누군가 제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내다봤더니 어젯밤에 봤던 그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굴복시키려고 하다니. 아침이 되자 바로 가게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0시쯤 되니까 김 부장이 직원 2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뭘 궁금해하세요? 저는 어제 밤에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대한건설이 우리 동네를 개발하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이 3년 후에 지하철 연장 구간에 포함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헐값에 매입해서 나중에 몇 배로 되팔려는 거 아닌가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장님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정보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뒤에서 김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정도가 지나쳐요. 어디서 그런 걸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님도 처음부터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죠?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이 계획의 일부였고요. 김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 부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위험하다고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가방에서 특허 증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설 장비 중에도 제 특허가 들어간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김 부장이 특허 증서를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대한건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핵심 기술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사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젯밤에 작성한 파일을 보여줬어요. 대한건설의 불법 행위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설마 그런 걸로 저희를 협박하려는 건 아니죠? 누가 믿겠어요, 철물점 할아버지의 말을.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KBS 탐사보도부 기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수입니다. 아, 이 박사님. 어제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언제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는 김 부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 가게로 오세요. 현장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김 부장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뭔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김 부장이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저는 계속해서 준비해온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 덕분에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자 김 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고발장입니다. 대한건설이 지하철 연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정황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김 사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만수 씨, 잠깐만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다고요? 그럼 어젯밤에 제 집 앞에서 협박한 건 과하지 않았나요? 그때 김 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요? 오해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김 사장이 한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만수 씨도 혼자 사시는데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부장이 깜짝 놀라서 김 사장을 쳐다봤어요. 김 사장, 뭘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번엔 어젯밤에 제 집 앞을 서성이던 남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거든요. CCTV 화질이 꽤 좋죠? 제가 직접 개발한 야간 촬영 시스템이에요. 김 부장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대화로 풀어봐요. 대화요? 지금까지 대화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아마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하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수 형,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저는 하 사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진짜 목적, 김 사장의 정체,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말이죠.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김 사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분식집 윤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김 사장이 우리를 속인 거네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 편이었다고? 김 사장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임시 상가 임대료는 누가 내라고 했겠어요? 새 건물에 다시 들어올 때는 보증금을 얼마나 요구했을까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부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시 상가 임대료는 개인 부담이고 새 건물 입점 시에는 지금보다 10배 비싼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10배요?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의 5배 정도가 될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결국 저희를 모두 내쫓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하 사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만수 형,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형 말을 안 들었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만수 박사님, 어제 신고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대한건설 개발 허가 신청을 일단 보류 처리했어요. 김 부장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럼 개발이 무산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개발이 허가 날 리 없잖아요. 저는 김 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업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해요. 사람을 속이고 협박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동네 분들한테 해야죠. 김 부장이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김 사장,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계약 해지합니다. 김 사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부장님,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요? 협박까지 시켰나요? 결국 대한건설 사람들은 모두 철수했고 김 사장도 며칠 후 동네를 떠났습니다. 오후 3시에 방송국 기자가 정말로 왔어요.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철물점 사장으로 알려졌던 이만수 씨가 사실은 47개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였으며 건설업체의 부동산 투기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뉴스가 전국에 방송된 후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박철민이었거든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직접 보니 생각보다 위압적이더군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이만수 씨죠? 저는 대한건설 회장 박철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 회장이 비즈니스 스마일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했더군요. 실수라고요? 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박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만수 씨의 특허들을 저희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아주 후하게 드릴게요. 서류를 보니 특허 매입 계약서였어요.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 원이었거든요.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어요.
50억이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박 회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이만수 씨 같은 인재와는 적이 되는 것보다 동업자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라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박 회장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실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전기 합선이라고 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던 전기 시설이 갑자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날 오후에 박 회장이 다시 왔어요. 아, 화재가 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어제 제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박 회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화재와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만수 씨. 요즘 세상이 위험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더 이상 30년 전에 그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어제 화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CCTV를 여러 대 설치해 놨거든요. 어젯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화재 전에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찍혀 있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이만수 씨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협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수입니다. 아, 이 박사님. 어젯밤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화 혐의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어요. 박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 용의자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만수 씨, 제가 인정할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철물점 사장이면서 실제로는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다니. 박 회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제안이요? 네, 저희 회사 기술 고문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월급도 상당히 많이 드릴게요. 기술 고문이요? 당신의 특허 기술들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드리겠어요. 솔직히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동네에서 이 철물점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박 회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뭔가요?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제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거예요. 박 회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박 회장은 떠났고
며칠 후 대한건설은 정말로 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만수 형 덕분에 우리 동네를 지켰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실력을 이제 정말로 세상을 위해 쓸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간이었어요. 우선 철물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개발한 특허 기술들을 보러 오는 엔지니어들,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여기서 47개나 되는 특허를 개발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만수 아저씨가 아니라 만수 박사님이라고 부르더군요. 하 사장이 어느 날 와서 말했어요. 박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박사님을 너무 우습게 봤네요. 괜찮아요. 저도 일부러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숨기고 사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동네에서 대접도 받으시고 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눈에 띄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신이 섰어요.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가장 기뻤던 일은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큰아들이 급히 평택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철물점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한테도 말 안 했지. 그런데 왜요? 이런 엄청난 걸 숨기시고. 아버지도 모르겠다. 그냥 부끄러웠나 보다. 작은 아들도 병원에서 시간을 내서 왔어요. 아버지, 저도 의사라고 자부했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존경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과대학 학장이었어요. 이만수 동무님, 후배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강이요? 네, 숨겨진 인재, 30년의 연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강 당일 강당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평범한 철물점 아저씨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조금씩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강이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30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지. 매일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뭔가요? 내가 포기하면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 그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들을 젊은 발명가들과 나누고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평택 발명교실이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발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거죠. 첫 수업날 초등학교 3학년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도 발명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말이야.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인정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가게 앞에는 이런 팻말이 걸려 있어요. 평택 철물점 마이너스 이만수 발명가의 작업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뿌듯합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나이도 환경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